다시 엮인 세 사람. 지은우는 스스로를 중간에 껴버린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시엄마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 고성이, 26년 동안 손을 잡아준 사람 박정순,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쌍둥이 오빠 한우진까지 누구의 손도 똑바로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 지은우에게 세상은 비교적 단순했는데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선배 이지혁과 친구 오수정은 소중한 내 편이었고, 가운재단 이사장 고성이는 늦게나마 찾아온 행운 같았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아트센터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것도 그 덕분에 찾아온 기회라고 믿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고성이가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26년의 공백을 이야기했을 때 지은우는 그 말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명절마다 느꼈던 빈자리, 졸업식에서 혼자 서 있던 순간들, 아픈 날 밤을 간호사 언니에게 기대어 버티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먹혔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지은우는 너무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괴로웠다는 말 찾으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변명, 그리고 이제라도 곁에 두고 싶다는 바람까지요. 그 모든 말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학 중이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준 사람, 힘들 때마다 농담 섞인 메시지로 버티게 해준 사람, 결정적으로 내가 있어서 덜 무섭다고 웃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던 날, 지은우는 눈물이 나기보다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드라마 같을 필요가 있나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진짜 드라마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날. 모든 균열은 생각보다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지혁이 우연히 본 서류 한 묶음, 오수정이 주차장에서 엿듣게 된 짧은 대화 몇 마디였습니다. 지은우가 모르는 사이 이지혁은 이미 가운재단과 고성이 주변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보육원 시절부터 지켜보아왔던 지은우의 불안한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더 자주 흔들리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선배? 오수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이 갑자기 DNA 등록 얘기 꺼낸 시점이요. 그리고 그 직후에 간 이식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처음엔 질투쯤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며칠 후 주차장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일정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간이식 날짜도 곧 확정하고요. 애는요? 의심 안 합니다. 어차피 엄마라는 말에 약한 애니까요. 그 애가 누군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수정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결국 선택한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둘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과거 기록과 재단 내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닿게 된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가운재단의 재정 구조와 이사진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오고 있었고, 특히 고성이에 관한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정비리 의혹이었는데 기록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구멍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26년 전, 그리고 최근 몇 달. 시기만 다를 뿐 패턴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처음 접근하는 시점, 호감 쌓기, 약점 파악, 의존관계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 제시. 사안만 다르고 방식만 조금씩 변했을 뿐이에요. 박성재가 내민 서류 더미에는 그런 흐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999년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자. 경제적 압박이 심함. 남자에게 감정이입 강함. 아이를 매개로 접근하면 협상 가능성 매우 큼. 그리고 그 아래 또박또박한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내세우고 건강한 아이는 선택지에서 제외. 단, 추후 필요할 수 있으니 위치는 파악. 그때까지만 해도 이지혁은 그 아픈 아이가 누구고 건강한 아이가 누군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발짝을 일부러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한 발짝을 내디디게 한 건 지은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이지혁과 오수정은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위로 떨어지는 조명 아래 둘의 표정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은우한테 이걸 다 말해야 해요? 오수정이 조용히 물었는데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숨기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속도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지금 당장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들 사람도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지은우의 모습에 오수정은 잠깐 시선을 아래로 내렸고 이지혁은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감췄습니다. 왜 그래요? 나 또 빼놓고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지은우가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웃으며 물었는데요. 두 사람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농담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은우야, 이 사장님이 너한테 처음 연락한 날 기억나? 한동안은 그거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계기로 재단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기억은 또렷했지만 그 어느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류에 정리된 날짜들이 지은우의 기억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접근 시점, 유전자 검사 권유, 우진의 환자 기록과의 연동, 재단 이사회에서 오간 비밀 회의까지 각각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겹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지은우가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듯 말했는데요. 그 말조차 본인 귀에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수정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이 들었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우야, 며칠 전에 이 사장님이 비서한테 그랬어. 이렇게만 가면 간이식 날짜 잡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넌 의심 안 할 거라고. 엄마라는 말에 약한 애니까 금방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쇠 쥐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이지혁이 급히 잡은 손이 같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지은우는 거의 기도하듯이 말했습니다. 나 나한테 엄마라고 말할 때 울었는데요.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설령 시작은 계획이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섞였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는데요. 박성재가 내민 두 번째 서류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26년 전의 선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한우진 지속적인 치료 필요, 간 기능 위험, 딸 지은우 건강 하나 향후 필요시 공여 가능성 높음. 우선 아들만 양육, 딸은 시설에 맡기되 위치는 주기적으로 확인. 단, 감정적 연루를 피하기 위해 직접 접촉은 금지. 누군가 웃으면서 쓴 메모라고 하기엔 내용이 너무 차갑고 꼼꼼했습니다. 지은우는 그 부분을 읽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애초에 사람으로 기록된 게 아니었네요.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본인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간 봐온 어느 눈물보다 더 깊은 상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은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고성희와 박정순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해질녘마다 서성이던 박정순의 뒷모습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문 앞까지만 왔다가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으로는 발을 들이지 못하는 여자.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집으로 데려간 사람이고 그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줄래? 라고 물었던 사람이라는 거려. 반면 고성희는 단번에 화려함과 안정을 동시에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기사와 기부 사진 속에서 늘 웃고 있는 모습, 큰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타이틀, 권력과 책임이 뒤섞인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지은우에게만은 나는 아직도 내 앞에서는 초조한 엄마라고 말해주는 모습이 지은우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다른 하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도구로 쓴 사람. 머리로는 너무 쉽게 비교가 되는데 가슴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나 그래도 좋았는데. 지은우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둘이나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도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박정수는 그 밤에도 거실 불을 꺼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박정수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였던 시절처럼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무슨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 와서 좀 있어. 그 말에 지은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술 들이마시는 것도 힘들 만큼 울고 난 뒤라 눈물이 더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엄마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의 품에 기대어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있잖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심장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던 순간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고성희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지은우는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로 끝내고 싶은 마음,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간 이식을 거부하는 쪽으로 서류만 보내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온갖 생각이 뒤덮였습니다. 한우진의 메시지는 그 혼란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 좋아졌대. 이러다가 정말 살아남는 거 아니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너 보러 갈 거야. 약속 지켜야지.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배신과 죄책감이 동시에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유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순수하게 감사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우가 공여자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덕분에 살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자신 때문에 버려진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선배, 나 오빠한테 말해야 할까요? 지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지혁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거예요. 이지혁의 말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을 고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밤, 지은우는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저주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과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6점 진짜 민낯과 마주한 순간. 다음 날, 지은우는 결국 가운데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장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요일로 확정해요. 네, 은우는 제가 설득할게요. 그 애는 엄마라는 말에 약해요. 좀만 울어주면 못 거절할 거예요. 그 한 줄이 남아있던 기대를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도 더 차가운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지은우는 처음으로 엄마 대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고 다가왔지만 이미 모든 흐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 지은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덜 떨렸습니다. 오히려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옆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원하는 걸 위해서 사람을 고르고 필요하면 울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지금도 그때랑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고성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너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그 말은 지은우의 귀에도 스스로의 귀에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이미 서류 속에서 확인됐으니까요. 딸은 필요 없음. 다만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 위치는 파악. 형편이 안 되면 둘 다 맡겨야죠. 근데 왜 오빠만 데려가고 저는 오히려 나중에 쓸모 있을까봐 남겨뒀어요?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질문을 쏟아낼수록 고성이의 어깨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각은 어깨가 불쌍하다고 느끼기엔 2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사이에 공백이 너무 깊었습니다. 간 이식 안 하겠습니다. 결국 지은우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우야, 우진이는 내 오빠야. 피잖아. 너 말고는 살릴 사람이 없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핏줄이라고요? 지은우가 웃듯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저는 피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필요해지니까 갑자기 피래요? 그날 둘 사이를 잇던 마지막 끈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뒤늦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지은우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한 사람의 엄마를 잃는 소리이자 동시에 한 사람의 딸이 되기를 포기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7점 무릎 꿇은 진심, 그리고 또 다른 선택. 저녁 늦게 집 앞 골목길에서 다시 만났을 때 상황은 더 처참해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한가운데 고성이가 다리를 꿇고 있었습니다. 손은 흙먼지에 더러워져 있었고 늘 완벽하던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우진이만 살려달라. 고성이의 목소리는 피가 빠진 사람처럼 힘이 없었는데요.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있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집착이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진짜예요? 지은우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26년 전에도, 그때도 그렇게 울었어요? 아픈 아들 품에 안고 착한 회장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이 들킬까봐 일부러 시선을 먼 곳에 두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땐 살리고 싶었어. 아들이.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 은우야, 내가 아니라면 우진이는. 저도 살고 싶었겠죠. 지은우가 끊었습니다.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고요. 근데 저는 선택지에서 뺀 거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말끝이 갈라질수록 골목길에 고성이의 울음이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발소리가 섞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박정순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만하세요. 박정순은 한 발 한 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그만하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은우는 어쩌다 보니 두 엄마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팔을 벌려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은우는 이제 제 딸이에요. 박정순의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유일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같이 있었던 건 아니어도 이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있었던 건 저였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아이 앞에서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지은우는 알았습니다. 피보다 시간을 함께 견딘 사람이 더 무겁다는 거려. 그래서 결심이 조금 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 이식 안 하겠다고 한 말 번복 안 할 거예요. 지은우는 스스로에게도 세상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8점 오빠에게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영상통화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우진의 얼굴은 몇 년 전 처음 병을 알게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초조해 보였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는 믿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우야, 나 살아남으면 우리 진짜 여행 가자. 너 바다 싫어한다면서도 항상 사진은 저장해 놓더라. 그거 나랑 가서 직접 찍자. 그 말을 들으면서 지은우의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균열이 났습니다. 엄마를 벌주는 것과 오빠를 살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너무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한우진은 평생 자신을 탓할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자니 자신이 평생 숨을 때마다 이 죄책감을 다시 마주해야 할 게 뻔했습니다. 선배, 나 진짜 모르겠어요. 지은우는 이지혁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빠를 살리면 그건 엄마 계획에 놀아나는 거고, 오빠를 외면하면 나도 결국 엄마랑 다를 바 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에 이지혁은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우야, 정답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를 버리는 선택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를 살리든 누구를 포기하든 마지막에 남는 건 너야. 너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어쩌면 너무 이기적인 조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고 지은우는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9점 박진석이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것.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26년 전 길가에서 울고 있던 어느 여자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고열로 울고 있었고 여자는 손이 떨려서 택시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박진석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차를 세웠습니다. 타세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깊게 얽혔습니다. 처음에는 선이었고 나중에는 책임이었고 더 나중에는 일종의 동맹처럼 변해버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한 가지를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울고 있던 여자 곁에 아기 하나가 더 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박성재가 건넨 서류를 보고 나서야 박진석은 자신이 그 사실을 일부러 외면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리 CCTV, 당시 출입 기록, 통화 내역들. 그 안에는 분명히 아이 둘이 존재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죠. 보고도 모른 척했었습니다.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박진석의 표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26년 동안 품에 안고 살린 아들은? 박진석은 그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생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기에도 너무 무거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요. 피하고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지에 숨어있던 자신과 결별하기로요.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구성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동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소. 마침내 내뱉은 말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본인을 향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살리고 싶었어. 우진이도 나도. 그땐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보였어. 그래서 다른 아이는 안 보였겠지. 박진석의 말이 칼처럼 내려꽂혔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애를 내가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나는 끝까지 묻지 않았어. 둘 사이에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26년이라는 시간이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며칠 후 한우진은 예정대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우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손잡이를 쥐었다가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끝까지 숨길 것인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면 고성희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박정순이 보낸 짧은 응원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문장이 지은우를 겨우 서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병실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놀람과 반가움 사이에서 환하게 변했고 지은우의 입술은 수십 번이나 연습했던 문장을 떠올리며 떨렸습니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우진은 모르는 채로 웃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서도 나 살아있을 수 있겠지?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우는 그 웃음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숨기면 더 큰 상처가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선택은 누구의 계획도 아닌 지은우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아닌 오롯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리는 선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날 밤 골목길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의 눈물도 보육원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불러냈던 사람의 미소도 26년 전에 차를 세웠던 한 남자의 망설임도 모두 함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우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리는 첫 번째 선택이 누구의 생과 누구의 상처를 동시에 바꿔놓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